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러 애썼다, 고생 많았구나, 힘들었지 하고 손을 잡아주며 위로부터 해주곤 해요. 제가 수다쟁이라 여기저기서 미주알, 고주알, 인생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데 오늘은 인기 만점인 채널 필립의 사연방에 수다를 떨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와 큰 사건까지 담은 이야기이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우량아로 태어나 먹성 좋고 힘 좋은 소녀로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짓궂은 남자애들을 모두 혼쭐 내주고 대장이 되기도 했답니다. 청소년기에도 저의 괴력 같은 힘과 체력은 여전했고 학교에서 정의를 위해 싸움도 자주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별명이 핵주먹, 오한마 주먹, 손망치 등등 여러 강한 표현이 붙었답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제가 동생들의 누나라는 게 알려지자 학교 생활을 아주 편하게 했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주 재밌었고 가족들과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지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셨는데 다리를 크게 다치면서 걷는 게 힘들어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집에서 쉬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위해 혼자 파출부와 시장에서 배달을 하시며 몸을 혹사시키며 돈을 버시다가 어느 날 희귀병에 걸리게 되셨어요. 온몸의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와 경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루게리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 두 분이 아프시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초등학생 동생들이 돈을 버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다리를 크게 다쳐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드셨으니까요.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5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가 나서지 않으면 동생들의 미래는 아무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고 인심 좋은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에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건 사치이고 시간 낭비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자퇴를 하고 소녀 가장이 되었죠. 홀서빙과 주방에서 음식 조리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할만해서 충분히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수급비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제가 번 돈으로 지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를 간병해주는 건 아빠와 동생들이었어요. 힘들고 가난한 상황에서도 다들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네요. 그렇게 해가 3번 바뀌어 제 나이 17이 되었을 때는 엄마와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시고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아프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생각만큼 많이 울지는 않았어요. 남아있는 동생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처음부터 일한 국밥집에서 계속 일하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남동생 둘은 성격이 착하고 온순하며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교육을 시켜주진 못했지만 독서실이나 책값, 학교 등록금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지원해줬어요. 물론 밥도 잘 먹여서 키가 훌쩍 크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동생은 대학에 가게 되면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등록금을 1년치를 지원해줬고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벌어서 살더라고요. 조그만한 녀석들이 언제 이만큼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몇 년 뒤에 동생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저에게 받았던 것들을 갚겠다며 매달 적지 않은 용돈을 보내줬답니다. 이렇게 제 몸을 헌신한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라고는 일과 살림이 전부였고 저를 위해 시간을 쓰거나 남자고 친구고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더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어버렸고 결혼할 때를 놓쳐서 시장 상인들이 남자 소개해주겠다고 엄청 오지랖을 부렸어요.
그래서 만나보기는 했는데 하나같이 속물근성에 잘난 척만 하는 남자들이어서 한 번의 만남으로 모두 끝냈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자복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듬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식당 주인인 할머니께서 허리가 아파 일을 그만하고 저에게 가게를 넘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헐값에 가게를 팔아주셔서 복권에 맞은 거나 다름없었죠.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도 단골 손님은 여전히 발걸음을 해주셨고 새로운 손님들도 국밥 맛을 보시고 입소문을 내주셨답니다. 하루에 200그릇 이상씩 팔았으니 어지간한 회사 직원들보다는 돈을 잘 벌었죠. 그러던 어느 평일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손님들도 날씨 영향으로 찾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게 입구에서 비가 떨어지는 걸 구경했어요. 사정없이 땅을 향해 쏘아대는 빗줄기는 얇아질 생각이 없더라고요.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혹시라도 제 식당에 오는 손님이 없다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이 가족이 길바닥에서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과 성인 남자 둘이었는데 아무래도 오갈 곳이 없어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우산을 쓰고 이 가족을 향해 걸어가서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아저씨들 여기서 뭐 하세요? 섹시, 제 식당에서 일해요. 국밥 맛있겠다. 저 따라 들어오세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비를 피하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맙다며 따라오셨고 성인 남자 둘도 아무 말 없이 제 식당에 들어왔어요. 이윽고 새 식구는 제가 끓여준 국밥을 앞에 두었는데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있더군요.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없습니다. 돈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드세요. 할머니 추워서 벌벌 떠시는데 얼른 따뜻하게 드세요. 아저씨들도 몸 좀 녹이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국밥을 순식간에 해치우더군요. 모자란 것 같아 다시 한 그릇씩 더 채워드렸죠. 이윽고 배를 채운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를 채웠네요. 제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아드님들 집에 가시면 되지 않아요? 장남 녀석은 신용불량자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라 자리를 못 잡았네요. 이게 다 어미를 잘못 만난 탓이죠. 들어보니 할머니가 보증사기를 당했고 장남이라는 남자는 사업을 하다가 도업자가 돈을 가지고 나르는 바람에 빚을 떠안게 되어 파산을 해서 신용불량인 상태라고 하더군요. 세 식구는 오늘 함께 살 밤을 구하려고 나왔는데 중개인이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다고 하자 길바닥에서 박스를 들고 비를 피하고 있었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딱해 보여서 오지랖을 부리게 되었네요. 그럼 반은 곧 구하는 거죠? 장남 아저씨 신용불량자라 일할 곳이 구해지지 않으면 여기서 일해볼래요? 내가 현금으로 월급 줄 테니까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저야 기회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진 건 이 몸뚱아리 하나인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 비가 그치고 중개인을 만나서 방을 구하면 어머님을 모셔드리고 제 가게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은 세 식구는 저와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제 식당에서 홀서빙과 주방 보조로 일했고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또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은 공부하면서 알바를 하며 자기 앞가림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큰 도움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길바닥에 나앉아있던 식구들이 노력하며 사는 걸 보니 뿌듯했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맞았어요. 제 식당에서 일하게 된 장남 아저씨와 제가 어느 순간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끝나면 같이 국밥에 소주 한 잔씩 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이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며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심하게 널뛰기를 하던지 저 역시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사랑을 동시에 얻은 일상을 보냈는데 사귄 지 1년이 넘어가면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식당에 남자 손님들이 저에게 하도 들이대니까 그이가 더는 못 봐주겠다며 결혼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합치게 되었네요. 가진 거 없는 남자이긴 하지만 제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신혼으로 알콩달콩 지내며 시어머니의 사랑도 받아가며 잘 지냈죠. 그리고 제가 가난한 시댁을 도우려고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시동생의 학비도 대신 내주었어요. 저에게 새로 생긴 가족이었으니 책임감이 생겨서 그랬나 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경찰서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왜 경찰서에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동생이 어릴 적부터 싸움박질을 많이 해서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술집에서 술 먹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봤더니 시동생이 때린 남자의 얼굴이 만신창이었습니다.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시동생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한 번만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절대 싸움박질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련님 나이가 몇인데 주먹질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형수. 내가 평소에 멀쩡한데 술만 먹었다며 실수를 해서 앞으로 술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매달 100만 원씩 5번으로 나눠서 드릴게요. 알았어. 다신 이런 사고 치면 안 돼요. 네 형수님. 진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시동생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후에도 싸움박질을 2번 더 했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걸 거절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쌍욕을 해가면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혼쭐만 냈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시동생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고 회사에서도 대리까지 진급도 하고 결혼할 여자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예쁘고 성격 좋은 아가씨가 왔더군요. 직업이 약사이고 고생한 티가 보이지 않았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걸 알게 되니 동질감과 연민이 생겨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결혼식을 진행했고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에서 결혼 살림을 틀었어요. 동서는 시어머니한테도 엄청 잘했고 시동생과 저희 부부에게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해줬습니다. 약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에게 각종 영양제와 약을 자주 가져다 주기도 했고 자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수족이 되어 살림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완벽한 동서 덕분에 가족들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꼭 행복 뒤에는 불행이 따라오나 봅니다. 정정했던 시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어요. 아직 다른 곳까지 전이되지 않아서 이식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이 수술 적합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시동생이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시동생이 피하거나 싫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께 간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시동생은 금세 회복하고 다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수술 후유증이 심하셔서 거의 누워 계셨어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자기가 보살피겠다며 약국을 직원에게 맡기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에게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한 보따리를 들고 찾아갔어요. 동서 고생 많지. 어머님이 얼른 회복하셔야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자네가 하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뿐이야. 아니에요 형님. 저 어머님 모시는 거 좋아해요. 전 평생 엄마 얼굴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친엄마 같고 그래요. 어이구 이런 천사가 우리 집 식구라는 게 자랑스럽기만 하다. 동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형님. 필요한 건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어머님 드시는 약도 제가 더 좋은 걸로 선별해서 드리고 있다고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동서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다른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동서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좋다고는 했지만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고민? 무슨 고민?
동서 형님 듣다가 뭐해. 고민 상담할 게 있으면 나한테 하면 되잖아. 그게, 이것 좀 보실래요? 동서는 상의를 들어 올리며 배와 옆구리에 든 시퍼런 멍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동서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길 바라면서 대답을 기다렸는데 예상대로 시동생이 사고를 친 거였어요. 형님, 그이가 잘 때렸어. 술에 취해서 들어와 저를 개빼듯이 때렸다고요. 뭐야, 서방님이 자네를? 왜? 이유 없이 그냥 때린 거야? 술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아니요. 실은 그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제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 촉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핸드폰에 몰래 열어보다가 걸려서 뒤지게 맞았어요. 고작 핸드폰 확인하려고 했다는 걸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되겠다. 이 나쁜 놈,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술 처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슈퍼를 그대로 사람을 때려? 그것도 자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배하는 아내를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다 이거지? 형님, 모른 척 해주세요. 형님이 뭐라 하면 저 진짜 맞아 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이한테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동서 여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고만 있던 거야. 왜 말하지 않았어? 무서워서요. 그이가 꼭지가 돌면 완전 악마와 다름없거든요. 제가 이혼하고 멀리 떠나겠다고 하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절 잡아 족치겠다고 했어요, 형님. 제가 이런 말한 거 모른 척 해주세요. 동서는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있던 겁니다. 저는 동서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면서 왜 이렇게 헌신하냐고 물었어요. 동서를 그렇게 때린 놈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동서도 이해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돌볼 마음이 있는 거야? 자네 속도 없어. 이런 건 내가 간병인 불러서 하면 되니까 자넨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그래도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엄마나 다름없어요. 저를 받아주시고 예뻐해 주신 걸 생각하면 저절로 시댁으로 발길을 돌린다고요. 형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든 이 사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 진짜로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시어머니를 지구정성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손찌검이라니. 형님, 시어머니 모시는 동안만이라도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동서는 오롯이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들겨 팬 시동생을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시동생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에도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서 시동생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어요. 이 나쁜 놈아,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네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서방님 진짜 실망이에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도 되는 거예요? 예전 술버릇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서를 엄청나게 팼더군요. 게다가 반항까지. 이제 도박만 하면 3종 쓰레기가 되는 거네요. 저와 남편이 밀어붙이며 화를 내자 시동생은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형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때려요? 그리고 바람?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형수, 나 간이식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술을 어떻게 마셔요? 그럼 동서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패놓고 모르쇠로 나오겠다?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내가 니놈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사람 고실하게 키워놨는데 이따위로 살아. 빨리 바른대로 고백하고 동서한테 가서 빌어. 아니, 제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아내를 왜 때려요?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를 왜 때리겠냐고요? 아, 돌아버리겠네. 형수님,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제 아내 불러서 사자 대면 해보면 되잖아요. 전 진짜 억울합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내가 동서 몸에 시퍼렇게 든 몸을 봤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야. 아, 글쎄 전 아니라니까요. 제 아내 불러요. 불러서 사실을 밝혀보자고요. 이에 제 남편이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그만 오래발을 내밀라고 경고했는데 계속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소리만 지르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서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병간호를 하다 말고 뛰어왔더라고요. 동서는 저와 제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맞았다고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니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동서, 숨길 거 없어. 나랑 내 남편이 보호줄 테니까 다 털어놔도 돼. 동서 그 배와 옆구리에 멍을 보여줘봐. 저는 동서의 배를 들춰서 확인해봤는데 멍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 혹시 꿈이라도 꾸셨어요? 저랑 남편은 아주 사이가 좋아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는커녕 저만 바라보는 온달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손찌검은 말도 안 된다고요. 들으셨죠? 제 아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본 거예요? 형수 진짜 꿈이라도 꾸셨어요. 아니면 망성증 환자라도 되신 겁니까? 아, 진정. 억울해 돌아버리겠네. 거기서 멀뚱히 서있지 말고 꺼지세요. 기분 더러우니까. 저와 남편은 난감하고 당황해서 시동생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어요. 여보, 당신 진짜로 헛것을 보기라도 한 거야? 그 뭐야, 망성증인지 뭔지. 그런 거에 걸린 거 아니야? 나랑 병원에 가보자. 검사 받아보자고. 아니야, 지금 동생은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히 나한테 맞고 살고 있다고 했고 서방님이 바람 피우는 거로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아니라잖아.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는데도 아니라고 하잖아. 멍자국도 없고 깨끗한 거 못 봤어? 여보, 당신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신병이 생긴 거 아니야?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아우, 진짜 돌아버리겠네. 동서의 말 때문에 저는 정신병자로 취급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를 가둬하는 동서를 찾아가서 어제 일에 대해 물었어요. 동서,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형님, 제 부탁 들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 모시는 동안에는 조용히 지내게 해주세요.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난 과대망상을 한 게 아니라고. 동서, 어제 그 멍자국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파우더로 가리고 갔어요. 그이한테 들통나면 전 끝장이라고요. 진짜 갑갑하네, 동서. 지금 동서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나까지 또라이가 된 상황이야. 우리 같이 이 일을 해결하자. 서방님하고 이혼할 생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저 형님, 저는 아직 그 일을 사랑해요. 저를 괴롭게 만들긴 했지만 그이랑 헤어지는 건 싫어요. 동서는 답답할 만큼 바보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자기 일이고 시동생과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하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동생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영수님, 제 아내가 지금 바람났어요. 그년이 딴 놈이랑 놀아하는 걸 제가 봤다고요. 이제 하다하다 동서한테 누명을 씌우려고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지금 동서는 시어머니 모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꿈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년이 저한테 누명을 씌우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전 믿어주세요, 형수님. 서방님, 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동서를 때린 것도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요. 동서가 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냥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 진짜 억울해요.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영악한 년이에요. 형수님도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서방님, 한 번만 더 동서 이간질하면 가만 안 두겠어요? 형수님, 저 엄마를 걸고 맹세해요. 결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바람은 제 마누라가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시동생은 억울해하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흥분한 시동생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과 함께 시동생 집에 찾아갔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 동서의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시동생을 불렀는데 웃기게도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개패듯이 패고 자빠져 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윽고 제 남편이 자고 있는 시동생의 코를 비틀어 깨웠습니다. 이년 나이 새끼야. 너 또 주먹질했냐? 왜 지수씨한테 손찌검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내를 때리다니. 시동생은 제 앞에서 울고 있는 동서를 보더니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뭐냐? 눈가에 뭐는 뭐고 옷은 왜 찢어진 거야?
이건 당신이 그랬잖아. 난 당신이 무서워.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 거야. 야, 너 그거 분장이지? 배우님 전에 눈에 멍든 거 문질러봐요. 서방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퉁퉁 부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요, 내가 문질러 볼게요. 잘 봐요. 제 손으로 동서의 눈을 문질렀더니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로 거짓말하는 건 시동생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실패내가 날 모함하려고 쇼를 세게 부리네. 야, 네가 바람난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날 미치광이로 뒤집어 씌운 거냐? 여보, 잘못했어. 내가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 동서 지금 이 상황이 모두 진짜 맞지? 서방님이 자네를 이렇게 때린 거지? 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제가 헤어지라고 몇 번이나 말했더니 절 이렇게 때리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했어요.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럼 어떻게 할래? 이혼할래? 아니면 경찰부터 부를까? 아니요. 각자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가서 간병하면서 지낼래요. 동서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야? 서방님 봤죠? 동서가 이런 사람이에요. 왜 손찌검을 하고 바람을 피워 속을 태우세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네요. 듣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그리고 너 가만 안 둬. 날 병신으로 만든 거 복수하겠어. 진실을 밝히고 이혼소송에서 나락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잠재워버렸습니다. 저희는 동서를 데리고 일단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멍이 빠지도록 얼음찜질을 해주고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줬어요. 그런데 동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그만 가볼게요. 어머님 점심 챙겨드릴 시간이에요. 약을 꼭 드셔야 하니까 빨리 가봐야겠어요. 동서 그냥 며칠 여기서 쉬어.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가볼게. 아니에요, 형님. 저 진짜 괜찮아요. 멍든 건 파우더로 가리고 가면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동서는 고집을 피우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환생을 한 건지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서의 모습을 보게 되니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굳혀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재료를 사러 마트를 돌고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멀리서 걸어가는 시동생을 보게 됐습니다. 옆에는 예쁜 여자가 있었죠. 동서 말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저는 전력 질주를 해서 시동생을 쫓아갔는데 안타깝게도 현장을 놓치고 말았어요. 근처 모텔에 들어간 것 같은데 모텔을 다 뒤져볼 수 없는 노릇이니 그냥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본 걸 남편에게 전했고 동서에게도 말해줬습니다. 제가 상간녀의 인상착의를 일러줬더니 얼추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이혼을 할 거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셔서 회복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아니다. 말하지 않을게. 자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감사해요, 형님. 전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친한 말을 다시 만난 기분인데 이대로 떠날 수 없으니 어머님이 회복하시면 그때 떠나도록 할게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낫지 않으시는 거지? 전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는 거 아니야? 제가 진통제랑 안정제를 좀 드렸거든요. 병원 약이 좀 독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모셔가보자. 형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네요. 수술은 잘 됐고 암도 깨끗하게 사라졌으니 잘 쉬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 동서가 서방님 때문에 힘들 텐데
어머님 신경을 엄청 쓰는구나. 고마워, 동서. 맏며느리는 나보다 훨씬 낫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 식당은 형님이 안 계시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제 약국은 다른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걱정하시고 식당에 가보세요. 아주버님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동서만 믿고 갈게. 어머님 좀 잘 보살펴드려. 네, 형님. 여기는 저에게 맡기고 보세요. 저는 동서를 믿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시동생의 바람을 눈으로 확인한 걸 일부러 쳐다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서가 이혼 결심을 한 데다 별거 중이니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왔는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하더군요. 형수, 님, 이거 보세요. 제가 다 잡았습니다. 아니, 사방님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요? 글쎄,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시동생이 핸드폰을 내미길래 영상을 바로 켜봤습니다. 이윽고 동서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두 남녀가 어느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동서와 상간남이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있으면 15억이 생길 거야. 자기, 말로만 그러지 좀 말고 빨리 좀 해결해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우리 빚 갚고 좋은 데서 살자고. 난 내일 모레면 마누라님한테 20억을 받을 거라고. 2년이 나한테 푹 빠져 있어서 지가 먼저 사업자금 대주겠다고 난리라니까. 그래요? 그럼 오빠 20억, 나 10억 해서 30억이니까 빚 10억 갚고 20억으로 펜션 하나 매입해서 조용히 살까? 펜션 좋지. 거기 근처에 자기 약국 차리고 내 병원도 차리면 안성맞춤이겠다. 에휴, 우리가 도감만 안 했어도 이렇게 따로 결혼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인데 후회하면 뭐해. 그냥 지금 한탕 크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 난 거의 다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기네 CM인지 CRM인지 작업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최선을 다해 감별하고 있지. 빨리 저승가게 하려고 내가 온갖 약을 먹이고 있다니까. 나중에 세상 떠나면 간암수술 부작용으로 숨진 거로 될 거야. 내가 약을 주묘하게 섞어서 먹이고 있으니까 걸릴 일이 없다고. 난 자기가 남편 놈 작업할 줄 알았는데 왜 CM으로 목표를 돌린 거야? 남편 새끼가 하도 의심이 많아서 내가 뭘 마시라고 주면 나랑 같이 마시자고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때 결혼을 잘못했다 생각했는데 때마침 CM인연이 간암에 걸렸더라고. 남편 놈이 간을 이식하고 태어났는데 알아보니까 놓친 내가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놨더라고. 완전 로또 당첨금이랑 맞먹더라니까.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CM이를 보고 목표로 바꾼 거야. 내 밥이 남편이 아니라 CM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놓친 내가 먹인 약으로 해롱거릴 때 보험세자를 다 내 앞으로 돌렸다고. 그리고 내가 남편 놈이랑 별거 하려고 남편 놈을 바람둥이에 마누라 때리는 놈으로 만드느라 개 고생했다니까. 내 돈을 스스로 때려서 멍까지 들게 했다고. 뒤에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아이고 우리 저기 고생 많았나. 좋아,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안반타자. 몰라. 그럼 얼른 내가 끝내. 난 시애미한테 약 먹이러 가야 해.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난 것도 모자라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는 걸 밝히려고 동서 옷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놓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은 그 영상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시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난 예전에 서방님이 술 먹고 싸웠던 생각만 하고 동서 말을 고지것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방님이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걸어가는 걸 봤어요.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었나요? 제가요? 그 여자를 말하는 모양이네요. 탐정이요. 제 아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여하튼 효주님 이제 속지 마세요. 이게 제 와이프 본 모습이에요. 이젠 절 믿으시겠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어서 엄마한테 가봐야 해요. 어머님 위험하죠? 저희 부부와 시동생은 시댁에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바람 피우러 나갔는지 어머님 혼자 계셨어요. 앓는 소리를 하시며 저희를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잡으려고 신발장에 저희 신발을 숨기고 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서가 콧노래를 부르며 시댁에 들어오더군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도 해롱거리시네. 자 내가 죽 사왔으니까 드셔봐요. 아 놓친 내가 제대로 뻗어서 자고 있네. 내가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였나.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입 벌리고 먹여야지. 어머님 오늘도 참치죽이에요. 붉은 참치죽. 이거 많이 먹으면 몸속에 수은이 쌓여서 편하게 젖은 될 수 있어요. 자, 입 벌려줄 테니까 냠냠 처먹고 내가 주는 약 먹고 푹 주무세요. 아예 안 깨내면 더 좋고요. 동서가 시어머니의 입을 벌리려고 하는 순간 저희 세 사람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동서는 순간 얼음이 되어 움직이질 못하더군요. 시동생은 바닥에 놓여진 약봉투를 들어올리며 이게 그 위험한 약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동서는 재빠르게 움직여 봉투 안의 약을 변기에 내려버리더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동소년을 잡고 망치 같은 저의 가난한 주먹을 동서의 면상에 날렸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하냐라.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님을 해치려고 해. 가만두지 않겠다. 넌 오늘 여기서 되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네 년이 상간남이랑 하는 대화 다 들었다. 우리 어머님 보험금 15억을 받아내려고 이상한 음식과 약을 먹여?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다고? 아이씨다. 나 지금 걸린 거야? 젠장 네 김이 다 된 밥이었는데 걸리다니. 이거 내가 놓친 애를 해치려고 한 증거 있어? 2년 피검사를 해도 내가 뭘 먹였는지 결과 안 나와. 야 또 이미 변기에 내렸다고 멍청하니라. 이 미친 사이코 소시오패스냐나.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냐나? 여보, 서방님, 이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세요 당장. 제가 동서를 붙잡고 패는 동안 남편과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와 죽방을 번갈아 날렸고 발로 배를 걷어찼어요. 그런데 동서는 맷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짱이었던 제 주먹이 싱겁게 느껴졌는지 실실 웃더라고요. 뭐야? 이게 다야? 이년아, 너만 막년에 싸움질한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 고아원에서 언니 오빠들한테 허구한 내 맞고 살았다고. 니년 주먹 따위는 간지럽다 이 말이야. 동서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펀치가 굉장히 매웠습니다. 코를 한 대 맞았더니 바로 쌍코피가 터졌고 턱을 한 대 맞았더니 동서가 6명으로 보였답니다. 여태껏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동서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흔들면서 다시 싸울 자세를 취했어요. 2년 좀 버틴다. 그런데 어쩌냐. 오늘의 승대는 나일 수밖에 없어. 그럼 맞아. 동서의 빠른 주먹이 제 얼굴과 몸을 공격했고 피하지 못한 저는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니년이 속아져서 편하게 돈 좀 먹나 했더니 다 물거품이 됐네. 니년 조지고 바로 튀어야겠네. 그럼 다시 간다 돼지려나. 동서의 주먹이 제 눈앞으로 날아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팔꿈치로 주먹을 막았습니다. 이윽고 손가락뼈가 부러진 동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괴성을 질렀어요. 이년이 머리 밑에 내 달군질러 내 주먹을 아련내다니. 이년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들어간다. 저는 주먹을 감싸쥐고 있는 동서의 팔을 잡고 안바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하고 팔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동서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나왔죠. 저는 다른 팔을 잡고 똑같이 안바로 꺾어버리고 방어를 못하는 그녀의 면상을 목사발로 만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애나, 니년이
서방님을 악당으로 만들고 내 시어머니를 해치고 보험금을 타서 나를 생각을 해? 미년이 아까 시어머니한테 읊조리는 말을 모두 카메라로 찍었다. 지금쯤 내 남편이 경찰 데리고 오고 있을 거야. 아니, 난 무죄로 풀려날걸. 내 직업이 약사인 거 모르나? 아주 교묘하게 약을 먹이고 있어.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야 경찰 조사를 받으면 알게 되겠지. 그 전에 너는 내 밥이다. 경찰이 빨리 오는 게 네 소원이 될 거다. 이 악마녀라. 저는 동서의 두 다리 역시 와그작 꺾어버렸어요. 사지가 덜렁거리며 자빠져서 움직이지 못했죠. 이어서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갈겨주고 나서야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은 저를 잡고 체포하려고 했어요. 형사님들, 제가 아니라 전현이에요. 우리 어머님을 해치려고 한 년이라고요. 아이고, 사람을 어쩌다 이 지경으로. 일단 같이 합시다. 다들 두 사람 연행해. 저와 동서는 경찰차를 같이 타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서가 싸운 건 쌍방과실로 인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한 짓과 시동생을 음해한 죄를 조사했습니다. 동서의 생각과 달리 시어머니 혈액에서는 많은 약물이 검출되었어요. 물증도 있고 영상 증거도 있으니 바로 구속이 되었답니다. 또한 상간남 역시 체포되었고요. 시어머니는 며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얼마 뒤 동서와 상간남의 재판이 열려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와 시동생이 증언하는 동안 동서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들더군요. 이 미친 갓대.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둬. 조금만 있으면 10억을 버는 건데 니들이 내 밥에 쿨을 빠뜨렸다고. 내가 저주해서 니놈 식구들 모두 박살내고 말 거야. 동서와 소리 지르고 발화하자 판사님은 법정 모독죄를 추가해서 두 년놈에게 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의 사건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처럼 잘 움직이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운 게 많다며 꼭 식당이 바쁠 때 오셔서 손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님, 왜 나오셨어요? 이러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아직 몸을 아끼셔야 한다고요. 제가 동서년이 하는 짓을 알아차리지 못한 게 제 손에 죽겠는데 왜 더 지소하게 만들어요? 아니다. 그년한테 속은 게 너 하나뿐이겠니? 나도 그년이 주는 음식이랑 약이 좋은지 알고 넙죽 받아 먹었다고. 우리 모두 같은 피해자야. 그러니 괜히 미안해하지 마라, 아가. 손님들 들어오신다. 주문 받아라.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살을 대고 지냈습니다. 한편 동서와 이혼하고 한동안 자책하던 시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얼마 뒤에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의 식구들은 시동생 애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코인이나 도박으로 빚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보험금을 담아오려고 내 아들 꼬신 거 아니지요? 엄마랑 더실은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재수씨, 내 동생이랑 결혼하시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약사는 아니시죠? 저희 세 사람은 전 동서의 공포가 아직 남아있어 새로운 예비 동서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그 속말로 지난번 여자 탐정에게 의뢰해서 범죄나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서방님의 두 번째 결혼을 축하해 주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구구절절 적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적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동서에게 된통 당한 게 가장 큰 충격입니다. 저와 남편은 요즘 2세 만들기 작전에 돌입했고 시동생 부부도 금슬 좋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어르신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성격도 좋으시고 인물도 훤칠하시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뒷조사를 제대로 해봤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셔서 뒤에서 팍팍 밀어드리고 있네요. 이제 그만 글을 마쳐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